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댁에 전화위복을 선물하고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전화위복이란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흔하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데요. 때는 올해예요. 올해 저희 시아버지가 칠순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계획했어요. 베트남 다낭을 가기로 했죠. 그런데 당일 저를 포함한 시댁 가족은 다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어요. 게다가 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 모두 구급차에 실려가야 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재앙 속에서 저의 도움으로 시댁은 큰 위기를 넘겼어요. 제가 시아버지의 목숨을 살렸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전화위복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저는 이혼할 때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전화위복은 시댁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럼 이쯤에서 제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는 세탁소집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회사원이었어요. 세탁소집 자식은 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세탁소를 하셨거든요. 그 세탁소는 할아버지의 아버지부터 시작되었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세탁소였어요. 할아버지는 당신의 세탁소에 애정이 넘쳤고 세탁소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오래 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병으로 제가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맏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세탁소를 지키거라.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키운 곳이고 내가 너희들을 키운 곳이다.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곳이야. 나는 그곳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다. 너나 미숙이나 창준이 셋 중 하나가 꼭 이어서 해주길 바란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저희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당신의 형제들과 상의한 끝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세탁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제가 세탁소집 딸이 된 건 6살 이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는 제가 세탁소집 딸로 태어난 것 같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다 할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신 자부심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를 가도 저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 부모님 직업을 물으면 어물쩡하게 괜히 부끄러운 듯이 겨우 세탁소를 한다고 대답하죠. 왜 이렇게 변했냐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세탁소 일에 대한 자부심이 할아버지를 빛나게 한 그 자부심이 없었고 지금도 없거든요. 아버지는 할 일 없이 세탁소 앞에서 담배를 태우는 일에 하루를 다 보내세요. 할아버지처럼 세탁물을 탐구하고 공부하지도 않고요. 할아버지처럼 사람 좋은 웃음으로 손님을 대하지도 않고요. 할아버지처럼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람이 보면 권태롭다고 할까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장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매번 옆에 있는 엄마만 전전긍긍했어요. 엄마가 손님을 맞이했고 세탁물을 달았고 망가진 옷에 대해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걸면 고개 숙여 사과했죠. 아버지가 물려받은 세탁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세탁소를 접고 다른 장사를 하자고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엄마의 말을 도중에 자르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한 유언 기억 안 나? 그때 당신도 옆에 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장사를 하자고 날 꼬드겨? 당신을 그렇게 아끼던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야. 당신 언젠가 나한테 이 말한 걸 후회할 거야. 후회는 무슨. 지금 우리 가게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는데 무슨 후회예요? 세탁소 시작한 이후로 언제 한번 애들 든든히 먹인 적이 있어? 없잖아요. 내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애들한테 메이커 입히고 학원 보내자고 해요? 그것도 아니잖아.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 나중에 애들 다 크면 우리 원망해. 알아요? 따뜻한 곳에서 먹이고 재워주는 거면 충분하지. 무슨 원망? 따뜻한 곳?
우리 이번 달 도시가스 끊겨서 애들 골방에서 옷 몇 개를 껴입고 자는지 당신 몰라서 이래? 어떻게 그걸 뻔히 알고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당신을 몰라? 당신 그냥 다른 일 찾는 거 귀찮고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 세탁소 일 시작한 것도 단순히 회사 그만두고 싶어서였던 걸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나한테 그전부터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숨 막히고 쳇바퀴 도는 것 같다고 했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넓은 집 필요 없잖아요. 새를 주자고 차라리. 할아버지가 세탁소를 아버지에게 물려주면서 할아버지가 사시던 세탁소 위층 집도 같이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세탁소 운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사를 결정했죠. 그런데 할아버지 집은 평수가 넓어서 엄마는 저희 가족이 쓰기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꼭대기층이라 겨울엔 우풍이 심해 난방비도 많이 들었고요. 여름에 무지하게 더웠죠. 저희 집은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러니 거의 기진맥진한 여름을 보내야 했죠. 저희 남매야 어렸으니 그저 넓은 집이 좋았지만 관리하는 엄마의 생각은 달랐어요. 엄마는 저희 가족이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고 세탁소 위층은 새를 주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엄마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아파트는 관리비가 비싸잖아. 감당 돼? 늘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보니 엄마의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회사에서 버티지 못해서 도피하듯 세탁소를 시작한 게 맞아요. 회사원이었던 아버지는 자주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엄마가 해준 점심을 먹고 또 침대에 눕고.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또 출근을 하고 퇴근을 오후에 한 날도 적지 않았고요. 아버지는 제가 볼 때에도 그렇게 성실한 회사원은 아니었어요. 아니, 애초에 사람 자체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엄마가 다른 방안을 내세워도 아니라고 세탁소를 고집하고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결국 저희 엄마는 세탁소를 아버지에게 맡겨요. 그리고 파출부일을 하셨어요. 건너 아는 부잣집에서 12시간 동안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죠. 저희 남매는 그 돈으로 컸어요. 더 이상 배가 고프다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소매가 짧은 옷을 입지 않아도 됐고 물 섞은 샴푸를 쓰지 않아도 됐죠. 엄마가 12시간 동안 집에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엄마 대신 제가 연년생인 남동생을 챙기며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엄마가 파출부일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었죠. 어느 날 엄마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나야, 우리 현수 보고 견디는 거지. 너도 알잖아. 우리 현수가 수학 올림피아드도 나가고 거기서 수상도 하고 그랬잖아. 영재원도 다녀보라고 명함도 받았고 애가 참 영특해. 그러니까 뭐라도 해주려면 모아놔야지. 안 그래? 그럼 청아는 네 딸은 공부 안 시켜? 요새 딸도 공부시켜야 한다 너. 정아? 정아는 뭐 걔는 공부랑은 거리가 멀어. 대신 손재주가 뛰어나서 나중에 뭐라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야, 어떻게 내가 둘 다 공부시키니? 하나만 하려고 해도 이렇게 벅찬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 남동생이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어요.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제가 동생이랑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학교에서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들, 직원들까지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영리했어요. 게다가 제 남동생은 착하거든요. 심성이 순하고 착해요. 누구를 질투하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고 탐욕스럽지도 않아요. 본인과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늘 본인을 넘어서려고 하죠. 오직 남동생에겐 그것뿐이에요. 그런 남동생은 부모님의 자랑이라는 걸 어릴 때도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지혜로운 분이어서 항상 제 칭찬도 해줬어요. 물론 늘 화두는 남동생 차지였지만 그래도 전 엄마에게 늘 고마웠고 그래서 남동생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의 통화는 조금 배신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제가 남동생보다는 못할 뿐이지 공부를 썩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공부를 못했어요.
여자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요. 대학도 못 갔고요. 곧바로 취직을 했어요. 제가 취직을 했을 땐 남동생은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게 남동생의 학비를 조금이라도 대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엄마랑 아빠도 해줄 수 있는데 너도 서울살이 하는 친구 있어 알잖아. 서울로 가고 그러면 생활비도 만만찮게 필요하니까. 나 어차피 집에서 출퇴근하면 집세 덜고 생활비도 덜고 그럼 돈이 좀 남지 않아? 그거 동생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동생 의사 되면 너도 좋잖아.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적금을 들었어요. 동생 학비를 내주려고요. 그렇게 1년 꼬박 모은 적금을 동생 입학금으로 썼어요. 동생은 자기가 목표로 한 대학회 의대에 진학했어요. 엄마는 남동생 입학식 때 눈물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씁쓸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씁쓸함과 불편함은 제가 27이 되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까지 남동생에게 돈을 투자하길 바랐거든요. 주로 요새 허리가 아파 일을 오래 못한다는 이유였고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니 엄마는 크게 화를 냈어요.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 이직할 생각인 거야? 요새 이직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잘 생각하고 사직서 낸 거야? 그럼 홧김에 사직서 냈을까 봐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결정 내린 거니까 별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이직할 생각 없어. 회사 다니는 동안 너무 힘들었고 잠깐 쉴 거야. 퇴직금 쓰면서 조금 쉴 거예요. 힘들기 뭐가 힘들어? 다 힘들지. 엄마도 남의 집에서 그렇게 일하는 거 쉬운 줄 아니? 다 너랑 남수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내가 나 말고 책임질 게 뭐가 있는데요? 나보고 남수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엄마가 일 못하고 니네 아빠가 저러고 있으면 너라도 남수를 도와야지. 하나뿐인 동생이 저렇게 머리 좋고 영특한 동생이 돈 없어서 그깟 돈이 뭐라고 망가지게 둘 수는 없잖아. 그깟 돈이라. 엄마, 나 남수한테 남수 수발 들라고 엄마한테 준 돈 그거 그깟 돈 아니에요. 난 손가락 빨면서 그 돈 챙겨준 거야. 난 친구들 축의금 생일 선물 쪽팔릴 정도로 주면서 엄마한테 그 돈 준 거라고요. 친구들이랑 남수를 비교하니? 그 친구들이 얼마나 갈 것 같아? 다 한때다. 하지만 남수는 네 형제는 평생 가는 거야. 엄마가 분명히 투자라고 했지. 언젠가 너한테 돌아오는 게 있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회사 그만둬서 남수 뒷바라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를 걱정해서. 뭐가 아니에요. 이제껏 한 말이 다 그 말인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나도 대학 가고 싶었어요. 나도 대학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왜 지금까지 버텼는데. 지금 남수 군의관으로 군복무하고 있고 그 뒤엔 일해서 어쨌든 월급 받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그만둔 거야. 알고는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처음으로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안방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쉬는 동안 저에게 한마디 말을 안 걸었어요. 저는 덩그러니 남겨진 유행이 지난 인형처럼 집에 빈둥거리다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는 저에게 활기를 주었어요.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것보다 월급은 적었지만 훨씬 생기가 있었죠. 더구나 제가 음료를 제조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커피 샷을 내리는 걸 처음 했을 땐 심장이 얼마나 떨렸다고요. 그렇게 저는 1년 만에 직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사장님이 2호점을 내셨고 저는 2호점 매니저가 되었죠. 2호점은 다양한 직종의 회사가 밀집된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붐비는 시간에 무척 바빴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사랑이 피어나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연인이 된 스토리는 너무 뻔해서 넘어가고 저희는 1년 동안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약속한 대로 결혼을 하고 카페 일을 그만두었어요. 남편이 동료들과 함께 다니는 카페에서 제가 근무하는 게 싫었나 봐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을 그만두었어요. 일단 그만두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남편이 벌었거든요. 남편은 연구원으로 연봉 1억이 넘었거든요. 게다가 결혼 전에 집도 있고 저는 몸만 왔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빈손으로 결혼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다 가지고 있었고 제가 없는 것에 눈치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돈은 자기가 벌어올 테니 집에서 쉬라는데 누가 환영하지 않겠어요. 저는 로또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만이 결혼한 이유는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연구에 진심인 자세가 무능력한 저희 아버지와 비교되어서 프로포즈에 승낙을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있었어요. 여전히 제게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저희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쉬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점점 활기를 잃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가서 이것저것 배웠어요. 꽃꽂이도 배우고 공예도 배우고 도자기도 배우고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처럼 네일을 배웠어요. 제가 손재주가 있다고 저희 엄마가 말했죠. 제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물감 칠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색감 감각도 뛰어나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네일을 배울 때 칭찬을 참 많이 받았어요. 강사가 진지하게 배워보지 않겠냐고 명함을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학원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1년을 공부한 뒤에 자격증을 땄고 개업을 했어요. 저는 시아버지 건물 1층에 가게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은행원으로 일하셨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그때 퇴직금으로 산 5층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시댁이 그 건물 꼭대기예요. 새아가야, 너 손톱 칠하는 거 개업하고 싶다며? 그거 우리 건물에서 해라. 안 그래도 1층 한 군데가 자꾸 안 나가는데 너라도 쓰면서 나한테 돈 내거라. 대신 보증금이랑 월세 반만 줘. 아버지는 줄 거면 그냥 해주지. 째째하게 반만 주라는 건 뭐예요? 째째하긴 가족 사이에도 이런 건 정확하게 해야 해. 아니면 다 받는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버님? 그래. 어차피 안 나가는데 반이라도 받으면 나야 좋지. 그 자리가 그래도 괜찮아. 게다가 여기 앞에 아파트도 있잖니? 요새 아줌마들 손톱 많이 받는다며. 괜찮을 거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시아버지 건물에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제가 시누이가 둘이나 있는데 그분들 지인 장사를 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부터 시아버지가 은행원일 때 알게 된 사모님들, 시누이 친구들이며 친구의 친구들까지 계속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것 같아서 정말 기가 다 빨렸지만 그 지인들이 소문을 내줘서 동네에 입소문이나 매일 예약이 없는 날이 없게 되었죠. 저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제 용돈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시댁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는 걸 반대했어요. 상견례 때는 티를 안 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래서 대학은 어디를 나왔다고? 아, 저는 바로 취직했어요. 인문계를 나와서 바로 취직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요. 상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상업고등학교?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면 안 한 거야? 그때 저는 아시다시피 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퍽 잘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비난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심리가 뭔 줄 알아요, 아가씨? 우리는 너 공부시킬 돈 없으니까 그런데 졸업해서 일이나 하라는 거야. 대학 보내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왜? 잘하는 애 인생을 본인들이 돈이 없다고 망쳐? 그건 부모도 아니야. 게다가 아들은 대학을 보냈다고? 어머, 너무 심하다. 요새도 그런 집이 다 있네? 그거 엄연한 남녀차별이에요. 나는 그것도 무식하다고 생각해.
무식하니까 그런 차별을 하는 거라고. 나는 우리 아들, 딸들 다 대학 보냈어요. 그게 맞는 거지. 그럼 지금 하는 일은? 회사 다니다가 지금은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모 욕을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는 듯 보이던 시어머니는 제가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에 얼굴이 싹 굳어졌어요. 그리고 혀를 끌끌 차더군요. 카페에서 직원? 카페가 무슨 직원이 있어. 다 일꾼이지. 뭐 직원이면 아르바이트는 애들보다 더 버나? 썩 그런 것도 아니잖아. 걔네보다 더 일해서 더 버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언제까지 할 건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은섭이한테 취직하려는 거예요? 혹시 그 주변에 돈 잘 버는 연구원들 많다는 소문이라도 있었나?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일하면서 순진한 우리 은섭이 꼬신 건가? 우리 아들이 참 순진해. 그래서 내가 내내 걱정했는데 얘가 사실 여자도 안 만나봤거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남편 자랑을 시작했고 저는 들어주다가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날짜가 적혀 있었죠. 결혼 날짜는 이 날짜로 해요. 시어머니는 의외로 저희 결혼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죠. 그건 38이 되도록 결혼은커녕 여자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한 남편이 영영 결혼을 못할까봐 그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저보다 8살이 많아요. 남편은 그 사이 결혼을 할 뻔했다거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던 적도 없었어요. 나는 오빠 연애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언니랑 연애하는 것도 몰랐다니까요. 그냥 결혼한다던데? 그래요? 제 남편이지만 참 대단하네요.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어떻게 안 들킬 수가 있지? 그러니까 독한 사람이라니까? 사람이 순해 보여도 아니에요. 뭐 어쩌면 너도, 아니 언니도 사랑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죠. 그냥 우리 엄마가 결혼할 나이 됐을 때부터 하도 결혼하라니까 데려온 걸지도? 네? 농담이에요, 농담. 그나저나 오늘 나 이후로 손님 없죠? 올라가서 포장 좀 같이 해줘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시누이 2명도 저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첫째 시누이는 저보다 4살이 많은데요. 시아버지 건물 2층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해요. 원래는 쇼룸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남편이 근처 중학교 교사인데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시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아래층에 있는 저를 불러서 포장 아르바이트를 시켰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언니가 정성스럽게 한 아트가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난 연장 손톱이라 부러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같이 카페에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전 운전기사뿐 아니라 사진기사도 해야 했고 제가 사진을 잘 찍는 편이 아니라 잔소리도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2명의 조카를 꼭 제 가게로 하원시켰어요. 조카들이 6살, 4살인데 둘 다 딸이고 시누이를 닮아서 좀 야단법석해요. 좁은 네일샵을 뛰어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인조 손톱을 자기 손톱에 붙이려 하고 매니큐어를 칠해달라고 떼쓰기도 해요. 그리고 시누이가 가끔 아무도 없을 때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걸 따라해요. 정아야, 정아야 이런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혼내면 쪼르르 가서 시누이한테 이르고요. 언니는 애가 그러는 건데 눈에 불을 켜고 혼내면 어떡해요? 그게 매일 반복되어요. 그리고 둘째 시누이는 어떠냐면요. 저보다 2살 많고 미혼인데 화장품 회사를 다녀요. 나이 많다고 가끔 언니라고 안 부르는 건 기본이고요. 시어머니처럼 고졸이라고 가난하다고 사람을 막 깔봐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가면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키죠. 과일 깎아와라. 우리 엄마 부엌에 있는데 왜 거실에 있냐. 물 가져와라. 설거지해라. 아무래도 작은 시누이는 제가 식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하면 제 손을 탁 잡아요. 언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빠한테 가서 확 가게 빼라고 한다? 이렇게 저를 협박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면 남편은 제가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죠. 그런데 왜 진즉 이혼을 안 했고 어쩌면 애초에 왜 결혼을 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한 이유, 제가 결혼을 유지한 이유는요. 바로 저희 친정에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시 친정에서 벗어나고 싶었고요. 가난이 싫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성인이 되어 직장을 구했을 때도 가난했어요. 엄마한테 남동생 학비라는 명분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전 사실 회사 생활도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다녔어요. 엄마의 말처럼 투자 한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되돌아오는 건 당연함이었고 비난이었죠. 전 신물이 났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결혼으로요. 그리고 제 결혼은 저를 가난에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시아버지 건물에서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개업을 했고, 그리고 제가 개업을 하기 위한 초기 자금은 남편이 다 대줬어요. 저도 돈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해주겠다고 했죠. 학원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남편은 순순히 제 용돈을 달에 200만 원씩 줘요. 원래는 그것보다 더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200이면 족하다고 했어요.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전 그 돈으로 적금도 들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축의금도 많이 내고요. 어떨 때는 남편이 카드도 줘요. 밥 사라고요. 커피도 사라고요. 그럼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나쁜 사람 같지만 같이 쇼핑하러 가면 꼭 제게 뭘 쥐어주세요. 그래서 전 명품 가방을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받았어요. 제가 너무 속물처럼 보이나요? 하지만 어떨 땐 돈이 위로가 되잖아요. 전 가난해서 그런지 그걸로도 참아지더라고요. 물론 남편과의 관계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지만요. 저희 부부는 연애 때도 뜨겁진 않았지만 결혼을 하니 모닥불에 남은 불씨만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품은 온기보다도 못했죠. 남편은 저를 다잡은 물고기 취급했어요. 그건 아무리 돈이라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서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1년, 2년 전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저만요. 남편은 들이대는 저를 막더니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평생 이렇게 살자는 거야? 나 딩크족이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아이를 굳이 왜 낳아야 하는데? 당신 무언가 포기하면서 살 수 있어? 난 못해. 그리고 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다정한? 섬세한? 가정적인? 그런 남편을 찾는 거라면 다른 놈한테 가봐.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먼저 프로포즈한 거 아니야? 내가 매달렸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럼 맨날 집에 가면 결혼해라, 결혼해라 이런 말만 듣는데 내가 안 하고 배겨? 나도 지긋지긋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결혼했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대체 이딴 결혼 같은 걸 왜 하는데? 나 누구랑 한 침대에서 자는 거 못 견뎌. 싫다고. 나는 네가 이렇게 질척이는 애인 줄 몰랐다. 몰랐어. 그러면서 남편은 다음 날 침대를 구매해서 서재에 두고 저와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화도 내보고 울어도 보고 빌어도 봤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흘러 시아버지가 칠순이 되었죠. 칠순 기념 시댁 식구들은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모두들 찬성했어요. 그런데 도통 시댁 식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안 짜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저는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나서서 계획을 잡았죠. 그렇게 저희는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기로 했고 제가 이곳저곳에 물어봐 좋은 패키지 상품을 찾아냈어요. 3개월 뒤에 떠나는 것으로 숙소는 1박에 50만 원짜리 풀빌라로 예약을 다 잡았어요. 모두들 만족했고 날짜가 다가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3개월 뒤 제가 운전을 해서 시부모님 남편 작은 시누이를 태우고 공항으로 갔어요. 하필 그날 비가 오더군요. 너랑 어딜 가려고만 하면 비가 오는구나?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님. 그냥 우연이죠. 베트남 가면 날씨 좋을 거예요. 날씨가 좋기는 무슨. 베트남 우기래요.
어제 확인해보니까 이번 달 우기더만. 너는, 아니 언니는 왜 매번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요? 제대로 하는 게 없네. 그나저나 너 운전 좀 살살해라. 비도 오는데 사람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방지턱 좀 살살 넘어. 뒷좌석이라 불편해 죽겠구만. 살살 가고 있는데 불편하세요? 엉덩이 아파 죽겠다. 그리고 저기 화장실 좀 가자. 배가 자꾸 아프네. 그럼 나도 갈래. 언니 차 좀 세워요. 그렇게 요란하게 겨우 공항까지 도착했어요. 저희 식구들은 식사를 하고 체크인 시간을 기다렸다가 체크인을 했죠. 그런데 제 여권이 없는 거예요. 분명 집에서 나올 때 제가 여권을 찾으니 남편이 제 것을 챙겼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챙겼다며? 내가?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까 집에서 나올 때 자기가 그랬잖아. 어허, 난 그런 적이 없다니까.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지. 어머, 언니는 못 가겠네? 예약 자기가 다 했는데 어쩌면 좋아? 그러게, 꼼꼼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지. 어쩔 수 없네. 집에 가 있어. 나중에 돌아올 때 우리 픽업하러 오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제가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시댁 식구 아무도 남편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돌아가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저를 빼놓고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허망하게 서 있다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들어간 것을 확인했어요. 정말 아무도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더군요. 하긴 남편조차도 저러니 누가 그러겠어요. 저는 터덜터덜 공항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구급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멀리에 구급차가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니 놀랍게도 저희 시댁 식구들이 아픈 표정으로 들것에 실려가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 사람들 식구인데요. 그러니 응급대원이 갑자기 식구들이 복통을 호소해 급히 이송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식구임을 밝히고 보호자로 따라갔어요. 남편이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있으면서도 제 쪽을 쳐다보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응급차는 공항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일렬로 침대에 누웠어요. 그걸 보니 가관이더군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내려왔는데 대학병원 내과 펠로우로 있는 제 남동생이 내려오더라고요. 사돈 어르신, 누나? 단번에 저를 알아본 남동생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모르겠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시댁 식구들을 이리저리 보더니 대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콜레라가 의심된다고요. 그러자 신우가 이러더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그것 때문인가 싶어서요. 어제 칠순잔치 기념으로 식구들이랑 회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데 왜 누나는 멀쩡하지? 남동생이 그 말을 하자 시댁 식구들 전부 딴청을 하더군요. 어제 회 코스 요리를 먹었다니 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귀가가 늦은 남편은 어제 분명 회식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저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이 다른 곳을 보더군요. 그리고 신우이가 대변통을 봤더니 얼굴을 붉혔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사돈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검사는 해야 합니다. 지금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그럼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 난 절대 못해요.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어떻게 사돈총각한테 그걸 보여줘요. 절대 안 돼. 절대로. 검사는 검사일 뿐이라니까요. 남동생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다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과 응급은 저밖에 없습니다. 빨리 하고 오시죠. 남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옮겼어요. 시댁 식구들은 한참을 엉거주춤하다가 배가 자꾸 아픈지 모두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다들 얼굴이 붉어진 채로 간호사에게 대변통을 주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동생이 오더니 콜레라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콜레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돈 어르신 변이 좀 이상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남동생이 대장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피식 웃으며 자기는 치질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요? 꼭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꾸 떼를 썼어요. 그리고 다른 시댁 식구들도 제 남동생이 과잉진료를 하려고 한다며 화를 냈어요. 다들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님, 꼭 검사 받아보세요. 제가 기분이 이상해서 그래요. 검사 비용은 제가 다 댈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받아보세요. 너까지 왜 그러냐? 나 건강 빼면 시체인 사람이다. 아니면 네 남동생이라고 감싸는 거냐?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괜한 사람 가슴 졸이게 하고 어떡할 거냔 말이다. 그래, 요새 과잉진료 신고할 수 있다던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신고할 거예요. 맞아요. 왜 괜히 건강한 사람한테 겁을 주고 그래요? 고작 펠로우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긴 해요? 나오든 아니든 손해보실 건 없죠. 한 번만 받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나오자 시아버지는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대장암이었어요. 역시 대장암 초기시네요.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나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양도 크지 않고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되겠네요. 정말 큰 행운입니다. 검사 안 한다고 하셨다가 하신 거라 들었는데 며느리분께 감사하셔야겠어요. 정말 큰 행운입니다. 의사 말에 시댁 식구들은 무척이나 놀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검사 비용을 내고 돌아오니 시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말했죠. 아가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 아니냐? 검사하라고 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내가 위기를 넘겼어. 아니에요. 아무 이상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초기에 발견되어서 다행이에요, 아버님. 이제 병원 미루지 않고 다니고 치료 잘 받아서 완치하세요. 아버님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정말로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하마. 시아버지는 연신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시어머니는 옆에서 빈정거리기 바빴죠. 검사해보라고 말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말은 나도 할 수 있네요, 뭐. 발견한 의사한테 고마워해야지. 맞아, 아빠 좀 그만해. 유난이야 정말.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고작 검사해보라고 한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언니도 고작 이까진 일로 유세 부릴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가 판단을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언니 덕분 아니에요. 그래요. 의사가 콜레라 검사하면서 이상해서 언니한테 말한 거지. 언니가 발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언니는 부추겼을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어깨 올리지 마요. 지금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본인이 의사인 것 마냥. 우스워요. 둘 다 적당히 하세요.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며 빈정거리자 시아버지는 듣다 못해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냈어요. 다들 뭐라고 하는 거야? 새아가 아니었으면 나는 검사도 안 하고 집으로 갔을 거고 그러면 늦게 발견되어서 완치율도 낮았을 거다.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은 완치율이 90%나 된다고 하잖냐. 그러니 새아가한테도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너희 둘은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래도 손윗사람인데 대우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시아버지의 태세 전환은 당황스러웠지만 집안 어른이 그런 말을 해주니 고맙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옆에서 궁시렁거리고 시누이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식구들 앞에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내가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너에게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겠구나. 일단 생각나는 건 보증금이고 월세고 다 받지 않으마. 지금 당장 보증금은 돌려주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래, 네 가게 옆에 피아노 학원 있지? 거기 세도 네가 받아라. 너한테 주마.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놀라서 한마디씩 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황씨 집안 사람도 아닌데 왜 건물 일부를 저여주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빠, 나한테도 안 물려주겠다고 했던 건물을 왜 며느리한테 물려줘요? 아빠 정말 미쳤어요? 언니, 왜 가만히 있어요? 정말 받을 생각이에요? 이 언니도 미쳤나 봐. 언니가 뭔데 그 가게를 받아요? 세 사람은 시아버지에게 당장 그 말을 취소하라고 협박하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시아버지에게 너무 우발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서 과열되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옆에 남동생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빽 소리를 지르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 이혼할래요. 어차피 저 이 집 식구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전에도 계속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만 빠져주면 되잖아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아쉬울 것 하나도 없네요. 오히려 이 집구석이랑 가족이라고 얽혔던 제 사년이 안타까워요. 뭐? 고졸에다 직업도 변변찮은 년 시집 오라고 했더니 너 말 다 했니?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뚫린 입이라고? 그리고 제가 뻔뻔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머님 아들 불치병 같은 인간이에요. 아주 고집불통이라고요. 저희 4년 동안 제대로 된 부부 생활 해본 적 없어요. 사랑도 없었고요. 부부의 정? 의리? 이딴 것도 없었다고요. 어머님 아들 딩크족이래요. 그건 아셨어요? 전 1년 전에 알았는데 알면서 저랑 결혼시킨 거예요? 그것도 엄연한 사기 결혼이에요. 아세요? 딩크족? 그게 뭐냐? 아, 결혼하고 애 안 낳는 부부를 그렇게 불러요. 시어머니가 신우의 말을 듣고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딴청을 부렸죠. 그래서 제가 면전에 대고 비웃었어요. 어머님 고집불통에 나사 빠진 아들 결혼시키려고 남의 딸을 이렇게, 남의 딸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요? 제 사녀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이혼하면 전 이혼녀 되는 건데. 그런 제가 어떻게 다시 사람을 만나요? 어머님 욕심이 사람 하나 망쳐놨어요. 저 아버님 건물에서 나가겠어요. 그리고 아버님, 죄송하지만 제 가게나 피아노 학원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받고 싶진 않네요. 그러면서 저는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들어오지 않더군요. 이혼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저는 서류를 준비해 연구실로 보냈어요. 그러니 남편은 도장을 찍어서 집으로 보냈어요. 그 사정을 모르고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시아버지는 사정사정했어요. 시아버지는 병원에서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죠. 아버님, 저는 정말 필요 없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아니다. 은인에게는 꼭 보답을 해야 하는 법이야. 내 복을 위해서라도 받아 죽어라. 아니면 내 건물이라서 불편한 거냐? 그렇다면 내가 돈으로 주마. 내가 따로 살 집과 가게를 구하고도 남을 돈으로 보답하마. 그래, 그게 낫겠구나. 이혼 반대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난 그런 적 없다. 네가 자꾸 안 맞는다고 해서 그랬지. 네 결정 아니냐? 그리고 내가 봐도 우리 아들놈은 좋은 신랑감이 아니야. 연구에 미친, 일에 미친 인간이지. 아마 평생 일만 하다가 너 같은 애를 놓친 걸 후회할 거다. 그래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아들과 살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시아버지는 제게 억 단위의 돈을 보냈어요. 저는 그게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가게도 다시 내고 오피스텔도 얻었어요. 그렇게 친정도 시댁도 없는 삶을 살려고 했죠. 그런데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대뜸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누나가 우리 가족을 버리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을 줄 몰랐어. 그리고 나 내 학비며 생활비 누나가 지원했다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 그것도 정말 미안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리 다시 합쳐보자.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고 친정에 방문했고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저에게 무척 따뜻했어요. 이혼을 했다고 말했는데도 화를 내지도 않았죠. 그리고 한 달 뒤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계획했어요. 저는 그날이 너무 기대되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화위복, 위기가 복이 되었던 때가 있나요? 어쩌면 그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복이 될 수도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복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